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게 드라마 창고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제가 완전 빠져있는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탕류 1회부터 7회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광의 왕이 된 남자 추창민 감독님, 추노천성일 작가님 이 조합 보자마자 저는 이건 봐야 돼 했거든요. 총 9부작인데 지금 7회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남은 회차가 달랑 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직 풀 이야기가 산더미인데 어떡하죠? 시즌2 제발 있어야 해요. 자, 일단 이 드라마가 어떤 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경강이라는 곳이에요. 경강이 뭐냐고요? 지금의 한강이에요. 조선시대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죠. 조선의 젖줄이라 불리는 곳. 첫 인상부터 공기가 눅진하고 비릿해요. 나루터는 분주하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 이곳을 지배하는 건 왈패. 왈패가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용역 깡패 회사예요. 일하려면 왈패한테 먼저 돈 내야 하고 그래야 일감 받을 수 있죠. 근데 품삯은 안 줘요. 완전 불합리하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이 입을 닫아야 태평성대라고 우기는 무덕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깔려요. 이 세계의 힘의 사다리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인부가 물에 빠지면 사람보다 물건을 먼저 건지라고 하는 곳. 백성의 목숨보다 재물이 중요하냐고 물어도 소용없는 세상이에요. 일꾼들은 밥도 못 먹고 품삯도 못 받아요. 어느 인부는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 비극 속에서 우리 주인공들이 만나기 시작하죠. 이제 등장하는 우리의 남주. 로운이 연기하는 장시율. 여러분. 로운 배우님 원래 잘생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엔 덥수룩한 수염에 산발머리, 온몸에 칼 흉터, 190cm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 완전 조선시대 테토남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이에요. 사흘을 굶어도 왈패들한테 함부로 대들지 않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조용히 살려고 해요. 배에 있는 칼 흉터, 써슬 퍼른 날짐승 같은 눈빛.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남자. 왈패들 사이에서도 다른 공기를 풍기는 인물이에요. 말수가 적고 부당함을 알면서도 참고 일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남기죠. 근데요, 시율의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노인을 대신해 짐을 나르고 받은 보상을 동료들과 나눠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율이 노공들에게 품삯을 후하게 나눠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신예은이 연기하는 최은. 조선 최대 상단 최씨 상단의 막내딸이에요. 오빠는 장사는 싫고 벼슬 하고 싶대요. 그런데 시험은 맨날 떨어져요. 최은은요? 장사 머리 끝내줘요. 비단 2필짜리를 5필에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물건 훔쳐갔다고 혼내려다가 태도 180도 바뀌죠. 그래서 오빠 대신 후계자 수업 받게 돼요. 작은 좌장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왈패들과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정해진 룰대로만 하자는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에요. 상단의 거래 관행을 몸으로 익히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이 느껴져요. 1화 마지막에 시율이 품삯 달라고 최은한테 찾아가요. 사흘만 굶어보시오. 그 잘난 당신도 옷고름이라도 풀 테니. 시율의 일깔이 뼈아프게 박혀요. 사흘을 굶은 시율의 눈빛과 상단을 대표하는 최은의 냉정한 태도가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 시율은 자기 목만큼 한지를 뜯고 남은 몫을 일꾼들에게 돌려주며 자리를 떠나요. 널다리에서 딱 마주치는 순간 눈 마주치는 그 장면. 여러분 저는 이때 알았어요. 이 두 사람 뭔가 있다. 그런데요. 2화에서 엄청난 반전이 터져요. 박서암이 연기하는 정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육품 종사관, 장원급제한 엘리트, 청렴 결백한 성격이에요. 첫 출근 날부터 선배들이 뇌물 받으라고 하는데 암담하다 이러면서 혀를 차요. 이 친구 고생길이 훤하죠. 부임한 포도청은 이미 썩어 있어요. 기차릴지 한번 보자 하자 부장들이 먼저 뇌물을 올리고 이돌개는 받은 것은 반씩 나누는 게 법도라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요. 정천의 표정은 얼어붙고 관청의 풍경은 장막 없이 적나라해요. 장부와 실물 재고가 맞지 않고 무기가 녹슬어쓰기 어려운 실태를 보고 절망하죠. 백성이야 전하가 지켜주시니까라는 말로 현실을 떠넘기는 이돌계의 태도. 공권력이 책임을 회피할 때 시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확히 보여줘요. 정천의 신참례는 권력의 언어를 풍자하는 리트머스 같았어요. 그런데요. 부임길 지역을 둘러보던 정천이 나무를 팔던 시유를 발견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그를 껴안아요. 멀리서 지켜보던 최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요. 짧은 포옹이 길게 남는 엔딩이었어요. 둘 사이에 언제부터 시작된 서사가 있었는지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마무리죠. 한편 박지환이 연기하는 무덕이라는 왈패가 있어요. 마포나루 왈패 서열 2위였는데 후배들한테 밀려나고 도박 빚까지 쌓이고 이제 은퇴 위기예요.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체면도 잃어가죠. 방가와의 기싸움에서 체면을 구기는 장면이 초반 분위기를 선점해요. 허세가 깨지는 순간 씁쓸함이 올라와요. 함께 시작했던 덕계가 그를 걷어주지만 아래 손들이 치고 올라오니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시율의 싸움 실력을 보고 저놈을 내 밑에 두면 하고 생각하죠. 무덕이 시율의 가방을 몰래 뒤지고 그 안에서 편지 한 장 발견하는데 끝에 쓰인 이름이 정천이에요. 무덕 또한 보게 되죠. 시율과 정천이 반갑게 포옹하는 걸 이거다. 무덕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에요. 이 작은 발견이 이후 판도를 흔들 복선처럼 보여요. 나루터의 품삯이 사라진 사건도 있어요. 뱃삭과 품삯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훔쳐먹었고 그 꼬리를 밟는 과정에서 시율이 최시상단을 찾아가 한판 설전을 벌이죠. 이 과정에서 무덕과 그의 오른팔이 중간에서 품삯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요. 한바탕 사건이 지나간 후 시율은 다른 일을 찾아요. 나무꾼으로 생계를 바꾸자마자 자리싹과 갖가지 새가 발목을 잡아요. 돈이 없으니 자리를 비키라고 윽박지르는 자들까지 등장해요. 시율이 그들을 제압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소문은 점점 커지고요. 결국 자리세가 없는 서대문 바깥에 새로 자리를 잡아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한편 경강을 둘러싼 바깥 판도도 뜨거워요. 여진 출신 장수 왕해가 최정엽, 그러니까 최은 아버지한테 밀무역을 제안하지만 그는 주상의 나라라는 원칙을 내세워 단칼에 거절해요. 왕해는 더 욕심 많은 상대로 목표를 틀고 경강의 주인이 되겠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죠. 물길이 권력의 지형이 앞으로 크게 뒤틀릴 예고편 같은 대목이에요. 3화에서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9년 전 함경도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요. 니탄계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돼요. 여진족이 쳐들어오는데 관군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 도망간 관군 중에 나중에 나오는 이돌개도 있어요. 포도청 부패 관리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왕해. 여진족 장군인데 이 사람이 시율의 어머니를 죽여요. 어린 시율은 침탈 속에서 어머니를 잃고 정천의 어머니가 그를 데려다 키워요. 정천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며 둘은 사실상 형제가 된 거예요. 이 비극의 그림자가 훗날 왕해와의 악연까지 예고하는데 전쟁이 준 결핍과 분노가 시율의 선택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돼요. 시율과 정천 둘 다 키 190 넘는 장신인데 정천은 검을 잘 쓰고 시율은 맨주먹을 잘 써요. 함께 무관되자. 백성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약속하죠. 우린 친구 아니다, 형제다. 정천의 말이 정말 뭉클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시율은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돼요. 왜냐고요? 외할머니가 결혼을 2번 했기 때문이래요.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습 때문에 3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외가의 재가를 이유로 과거 응시조차 막힌 거죠. 억울한 시율이 부사,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집을 찾아가요. 나라가 백성을 버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해요. 그러면서 행패 부리다가 불이 나게 됩니다.
관아 화제의 책임까지 뒤집었으며 도망자의 삶으로 밀려나죠. 도망쳐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정천이 나서 시율을 탈출시켜줘요. 그러기에 도희와 우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시율. 그때 무덕이 시율을 찾아와요. 너 불지른 범죄자지? 친구가 종사관인데 이거 알려줘도 돼? 둘의 관계를 알아챈 무덕이 국경으로 떠나면 정천이 위험해진다고 압박해요. 시율은 정천을 지키기 위해 왈패가 되기로 결심해요. 무덕의 발을 붙잡고 애원하면서도 협박해요. 정천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비밀 새어나가면 내가 널 찢어 죽인다. 익숙한 클리셰지만 친구를 위해 기꺼이 왈패가 되고 만장 시율. 왈패들은 환호하죠. 그리고 시율은 최씨 상단의 작은 좌장이 된 최은과 협관이 시작돼요. 최은이 왈패들 거치지 않고 일꾼 직고용하겠다고 하는데 무덕이 시율을 보내요. 가서 확실하게 겁 좀 줘. 왈패의 횃불세를 거부한 최은 앞에 무덕이 시율을 세워 압박을 가하고 최은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버러지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죠. 시율이 최은의 손에서 횃불을 빼앗아요. 시율은 결국 횃불을 강물로 던지고 최은은 눈물을 삼켜요.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그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내였군요. 최은은 실망하고 시율은 부끄러워하고 두 사람의 감정과 윤리가 부딪히며 불꽃이 튄 순간이에요. 이 한 장면으로 시율의 결핍과 최은의 자존, 그리고 무덕의 계산이 명확해지죠. 3화 마지막은 최은의 분노와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겨요. 4화에서는 마포나루 엄지 덕계가 등장해요. 덕계는 마포나루 왈패의 보스인데 무덕이랑 친구 사이예요. 옛날에 둘이 함께 이 일 시작했대요. 상단의 착취가 극심하던 시절 덕계가 일꾼들 편에 서서 맞섰다는 화두가 나와요. 덕계가 상단 사람들 수십 명한테 맞설 때 무덕이 옆에서 작게나마 도움 줬대요. 근데 무덕 싸움 실력 보면 별 도움 안 됐을 듯해요. 무덕의 영웅담은 허풍에 가깝지만 그 허풍 어딘가에 그래도 나도 옆에 있었다라는 씁쓸한 연대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위로는 덕계, 아래로는 방가가 깔고 앉은 피라미드가 버티고 있어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해요. 나루 질서를 쥔 덕계는 급행세를 받아먹고 그 위에 이돌계에게 또 상납을 하죠. 윗선의 폭력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공권력의 얼굴은 무표정이에요. 난민을 막아세우고 기찰세를 올리라는 지시까지 나오니 숨이 턱 막혀요. 시율은 무덕의 강압에 휘둘리며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정의와 꿈이 흔들리는 굴욕을 경험해요. 무덕은 시율에게 위험하고 잔인한 임무를 강요하는데 시율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무덕의 약점이나 비밀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죠. 한편 최은은 조선 최고 상단을 이끄는 가문의 막내딸로서 부패한 관료와 상인들에게 맞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요. 남성 중심의 상인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며 기득권의 견제와 차별 속에서 자아와 이상,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죠. 덕계와의 술자리에서도 부당한 세금은 더는 없다는 선을 확실히 그어요. 인물이 가진 방향 감각이 초반부터 분명해서 좋았어요. 청렴한 포도청 관리 정천은 무덕과 시율, 그리고 상단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을 목격하며 법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원칙을 지키려 하지만 점점 더 거대한 부패와 맞서게 돼요. 그리고 왕해. 시율 어머니 죽인 원수예요. 단 5명으로 왈패, 수십 명 제압하고 동호 나루터를 장악해버려요. 소식은 번개처럼 경강으로 퍼지고 엄지들 회의에 태연하게 나타나서 나도 엄지니까 참석할 권리 있죠. 하는데 다들 격분해서 때려요. 왕해는 그냥 맞아만 주고요. 폭발 직전에 회합을 이돌계가 멈추며 그를 정식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왕해가 상납금 2배 주겠다니까 허락한 거죠. 돈의 논리와 권력의 위계가 한 컷에 겹쳐져 보였어요. 이후 팔도의 엄지를 굴복시키겠다는 왕해의 야망이 드라마의 판을 넓히는 복선으로 바뀌죠. 한편 말복이라는 막내 왈패가 있어요. 얻어맞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다 못해 시율에게 싸움을 가르쳐 달라 매달려요. 시율이 급소 공략과 제압 요령을 알려주자
말복은 숙적 춘식을 찾아가 마침내 작은 승리를 거둬요. 이 에피소드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전수한 기술이 곧 삶의 안전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울이 단순한 전투 머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 보이는 듯해요. 그리고 폭풍의 중심. 윤가와 방가가 무덕 패거리를 잡아다 으스러뜨리려 들자 시울이 등장해 졸개들을 순식간에 제압해요. 그리고 방가도 때려 눕혀요. 위협을 느낀 윤가가 칼을 들고 급습해 시울의 배를 찔러요. 칼까지 빼든 윤가에게서 상처를 입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시울의 동작. 사화의 액션이 왜 호평받았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이후 덕계가 나서 싸움을 멈추라 한 뒤 시울에게 술 한 잔과 보직을 제안하죠. 시울의 매몰찬 거절이 덕계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고 결국 한판 붙어요. 일전이 확정되는 엔딩. 다음 회를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5화에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덕계와 시울. 두 사람의 정면 승부가 펼쳐지는데 시울이 칼에 찔린 상태잖아요. 덕계가 계속 북부를 가격하고 결국 시울이 쓰러져요. 시울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지만 결국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복부 상처를 숨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순간 왈패의 규율이 차갑게 선언돼요. 덕계가 시울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려고 하죠. 왈패의 법이래요. 그 순간 무덕이 본능적으로 낫을 들어서 덕계의 다리에 꽂아버려요. 내가 왜 이랬지? 본인도 놀란 표정이에요. 시울이 위기에 처한 순간 자신의 우두머리인 덕계의 다리에 낫을 꽂는 충격적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질서를 통째로 뒤바꾸는 방아쇠였다는 점에서 5화는 캐릭터의 운명을 가장 거칠게 회전시킨 회차로 남을 듯해요. 덕계는 다리 불구가 되고 은퇴를 결심해요. 무덕을 탓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리를 물려줘요. 다리를 잃고도 의외의 담담함으로 자리를 비우며 호랑이 등에 올라타 거들랑 절대 내리지 마라. 시울을 묶어두고 잘 이용해라. 그 뜻을 남기죠. 무덕에게 엄지자리를, 시울에게는 곁을 지키라는 과제를 남기고 눈물 흘리며 떠나는 덕계. 이 전환이 무덕을 허풍만 가득한 생존자가 아니라 결핍을 견디며 성장하는 인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이로 인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극의 긴장감이 극대화돼요. 덕계의 퇴장 이후 무덕이 마포나루의 새로운 엄지로 시울이 검지가 되어요. 이들은 일꾼들을 위한 근해막 설치하고 부당한 세금, 폐지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요. 시울이 검지 명분으로 인분세를 줄이고 일꾼들의 기본권을 손보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힘의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또렷하게 보여줘요. 근데 기존 왈패들의 불만을 사기도 하죠. 한편 정천은 관가 장부의 빈틈을 수사하다가 최원영 배우가 연기하는 대호군을 찾아가고 경강의 돈줄을 쥔 보이지 않은 손을 추적하겠다 결심해요. 소홍주의 외숙부인데 품이 있고 점잖은 뭔가 큰 뜻을 품은 느낌이에요. 정천이 말을 찾으러 갔다가 만나는데 대호군이 정천을 딱 보고 이 친구다 싶었나 봐요. 나루터에서 나오는 돈이 70만 냥에서 100만. 합치면 조정은하 총액과 맞먹어. 그런데 대부분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어. 검은 장막 뒤 제일 꼭대기에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손이 있다. 나루 하나가 움직이는 돈이 조정의 은하와 맞먹는다는 계산은 단지 과장된 대사가 아니라 이후 서사가 어떤 권력의 목덜미를 노릴지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정천은 감동해요. 대호군님을 따르겠습니다. 대호군은 최정엽을 불러 5년간 수집한 조선 지도를 보여주는데 물길, 무역로, 중요 물품 생산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지도를 가진 자가 조선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들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시오. 대호군은 최정엽에게 은밀히 부탁하죠. 한편 칼날은 곧 마포나루로 되돌아와 무덕 패거리를 모조리 잡아들여요. 하지만 이돌계의 한마디의 판이 다시 뒤집히며 정천은 되레 누명과 함께 위기에 처해요. 권세와 질서라는 이름을 두른 카르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6화는 몹시 노골적이에요. 대호군이 포도대장을 구슬려서 정천을 풀어줘요. 그리고 큰 뜻을 이야기하죠.
엄지회의에 무덕이랑 같이 간 시율이 왕해를 봐요. 보는 순간 저 얼굴 어디서 봤지? 9년 전 어머니를 죽인 그 여진족 장군. 머리 길러서 조선 사람 같아졌지만 원수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어요. 시율의 눈이 달라져요. 한편 최은은 상소를 올려요. 부패한 경강 시스템에 대해서. 새벽의 강가 최은의 상소가 포도청을 흔들며 시작해요. 이돌계의 수하들이 책임을 정천에게 덮어씌우려는 순간 정작 정천은 나루터에서 벌어지는 세금 갈취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최씨 상단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시집이나 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7화는 진짜 충격의 연속이에요. 왈왈이 무덕 패거리가 시율의 원수를 찾았다는 얘기로 시작해요. 마포나루 식구들이 다 모여요. 우리가 복수해드리자. 이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율 형님이 우릴 지켜줬잖아. 이제 우리가 형님을 지킬 차례야. 소문에 의하면 왕의 패거리들은 강한데 정작 왕에는 별 볼 일 없대요. 괜한 자신감에 들뜬 마포나루 식구들. 4명이 왕해한테 복수하러 가요. 근데 왕해는 진짜 강해요. 4명이 덤비든 10명이 덤비든 상대가 안 돼요. 결국 막내 말보기가 왕해의 손에 죽어요. 뒤늦게 달려온 시율. 말보기 시신을 보고 눈이 돌아버려요. 왕해와 맞붙는데 왕해가 압도적이에요. 덕계랑 붙을 때는 칼에 찔려서 진 거라지만 이번엔 멀쩡한 상태인데도 못 이겨요. 왕해가 넌 아직 멀었다 하고요. 그리고 정천이 훔친 거창 일대 지도가 드러나요. 조선 팔도 물류를 장악하려는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수상한 배후 세력이 드러나요. 이돌계 뒤에 백발 영감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중년 여인이 있고요. 세자 책봉을 앞두고 전쟁을 핑계로 전국을 뒤집으려 한다. 대오군의 숨통을 끊어라. 이돌계한테 명령해요. 대오군이 몰래 하고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포도대장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긴박한 전개가 있던 7회는 말복의 장례식으로 끝이 나요. 어머니에 이어 말복의 죽음까지. 왕해를 향한 시율의 분노와 복수심이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현대극으로 찍었어도 완전 재밌었을 거예요. 용역 회사 대 대기업, 부패한 경찰, 복수하려는 주인공, 형제 같은 친구와의 엇갈린 운명. 완벽한 느와르죠. 정천을 지키기 위해 왈패된 시율을 구하려고 탈출시킨 정천. 둘이 나중에 칼 겨눠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파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에요. 덕계는 나쁜 놈인데 의리 있고 무덕은 찌질한데 또 인간미 있고 왕해는 악당인데 카리스마 넘치고 이돌계는 진짜 나쁜 놈.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에요. 로우는 완전 파격 변신에 액션도 미쳤고 박지환의 무덕 연기 변화무쌍하고 신예은은 당찬 여주 너무 멋져요. 박서암은 첫사극 연기인데 호평받고 있어요. 세트장 미쳤고 액션 장면 소름이고 음악 효과음 디테일 또한 최고죠.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갓과 궁, 기와집에 익숙한 도상 대신 서민의 현장을 밀도 높게 보여주는 촬영 덕에 질감이 더 살아났어요. 강가에 바람이 분다 싶으면 화면에는 누더기가 펄럭이고 얼굴엔 결기가 맺혀요. 근데 문제는요. 9부작은 너무 짧아요. 아직 풀 이야기가 산더미인데 남은 회차 2개예요. 왕해 대 시율 재대결, 이돌계 배후 세력 정체, 대오군의 진짜 목적, 최은희 지도 작업 참여할지, 베일 쓴 여인은 누구인지, 삼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즌2 제발 있어야 해요. 8, 9회가 10월 17일에 마지막으로 공개돼요. 탕류 아직 안 보신 분들 디즈니 켜시고 1회부터 달리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하게 드라마 창고였습니다.